안녕하세요. 최승윤 작가입니다. 제가 11월 12일 날 아르코 예술기록원에서 주최를 하는 예술가의 아카이빙 워크숍의 토론회, 집담회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이 포스터에서 이 왼쪽 밑에를 보시면은 이 11월 12일 날 예술 아카이빙의 중요성에 대해서 최정은 씨, 오찬석, 유인수, 정일복, 최승윤, 호경은 이런 사람들과 함께 아카이빙에 대해서 이렇게 발표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는데요. 요게 요거는 40명이고 나머지 다른 날에는 20명씩 모집을 하기 때문에 이런 아카이빙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다양한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 그런 아카이브, 그러니까 워크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구글 폼 링크 같은 거는 내일 월요일 날 인스타에다가 공지를 하도록 할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영상은 이 아카이빙 발표하는 날을 위해서 스스로도 정리를 하고 내용을 좀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만드는 건데요. 이거는 저만의 영상이고 오시면은 다른 분들의 좋은 이야기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요것만 보면은 안 와도 된다라는 거는 아닙니다. 어차피 뭐 제한 인원이 조금 너무 적어가지고 뭐 다 오실 수는 없으니까. 자, 일단 첫 번째로는 저는 어떤 식으로 아카이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렇게 간단하게 제일 주요한 폴더들이 있어요. 이 폴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컴퓨터에 있는 하드디스크 D 드라이브와 그리고 제가 쓰고 있는 네이버 클라우드를 연동을 시켜 놓은 폴더입니다. 모든 폴더들을 연동을 시켜 놓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D 드라이브에도 물리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장 주요하고 자주 쓰는 폴더들만 D 드라이브와 연동을 해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 TIFF 파일로 만들어 놓은 것도 제가 따로 분류를 해놓고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에디션을 만든다라든가 아주 고화질, 이게 하나에 한 200메가가 넘는 파일이기 때문에 D 드라이브에도 한계가 있고 그렇게까지 자주 열어보는 폴더는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클라우드에만 따로 보관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갤러리 사업자 등록증하고 뭐 저의 통장 사본이라던가 이런 게 있죠. 이것도 갤러리랑 가장 자주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에 뭐 아르코 예술기록원이랑도 뭔가 이렇게 세금이나 입금 같은 거를 주고받을 때 여기다가 정리를 해놓으면은 조금 편하겠죠. 그리고 세금 관련한 것도 자료를 정리를 하고 있고요. 자, 작품 사진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그림 파일 폴더가 있고 저용량 폴더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자, 그림 폴더에 들어가면은 2024년 자, 이렇게 그냥 딱 이미지 파일만 존재하는 거를 넣어 놨는데요. 요거는 한 보통 평균적으로 한 20메가 정도 되는 JPG 파일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고화질인 JPG 파일을 여기다 보관을 해놓고 있고요. 그리고 저용량이 있습니다. 저용량 같은 경우에는 자, 대표 이미지 파일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있기는 한데 요거는 용량을 한 1메가 정도로 해놓은 상태입니다. 왜냐면은 어딘가에서 자료를 요구할 때 1메가 정도의 JPG로 제한을 해놓는 경우들이 한 조금 있어요. 그리고 뭔가 많은 이미지들을 보낼 때 한 파일당 몇십 메가 이렇게만 해도 여러 개가 모이면은 메일로 전송이 안 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메가 정도로 저장을 해놓기는 했지만 이 정도도 내가 A3로 출력을 한다라던가 아니면은 제 책에 실른다던가 그 정도에서는 무리가 없는 정도의 해상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장 요긴하게 쓰이는 파일 크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거를 이 정도로 확대한다고 해도 크게 깨지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제가 온라인에다가 작품을 올린다라던가 아니면 딴 사람들이 조금 더 현실적인 이미지를 보고 싶다라고 했었을 때는 이렇게 벽에 있는 거, 액자가 있으면 액자를 포함한 이런 사진이라든가 그리고 옆면으로, 측면으로 봤었을 때의 사진 그리고 조금 더 가까이서 이런 디테일들을 볼 수 있는 뭐 작품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떤 메터리얼이라든가 어떤
밑에 하얀 부분이라고 해서 플랫한 경우도 있을 거고 마띠에르가 있는 경우도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확대한 이런 것들은 이렇게 이런 올까지도 좀 보일 정도로 확대를 해놨죠. 그리고 뒷면에 사인이랑 뒷면 상태를 보여주는데 이게 글로벌에서 뭐 예를 들어 온라인 미술시장이나 여러가지 작품 사진들을 통용했었을 때 가장 기본이 되는 플랫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전시를 했었던 기록들을 여기다가도 해마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고요. 뭐 2014년 같은 경우에도 내가 뭐 태국에서 개인전을 했었을 때 제가 현장 계획을 했었던 이런 사진들도 있고요. 요 두 개는 여기 왜 있는지 모르겠네요. 네, 이렇게 좀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들이 좀 생깁니다. 자, 출품작들은 어떻게 되었는지, 가격은 이때 어떤 식으로 측정했는지에 대해서도 여기다가 이렇게 써놨고요. 그리고 이 현장 사진이 이게 날라갔네. 네. 아무튼 요거는 이렇게 홍보물이나 이렇게 여러 가지들을 해놨습니다. 뭐 하나를 더 보자면은 2023년에 봐볼까요? 이때도 개인전을 보면은 이건 일본에서 있었던 개인전인데 이렇게 출품작 그리고 이렇게 엽서 이미지 같은 경우에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전시마다 또 조금씩은 다르게 아카이빙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요 파일들은 그 해에 있었던 약간 어디다가 좀 넣어놓기 애매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요 폴더 안에다가 같이 저장을 해 놓은 경우도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많이 쓰는 그런 분류되어 있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전시 공모를 했었던 자료들도 해마다 모아놨습니다. 그리고 이 판매 같은 경우에는 당장은 내가 최근에 몇 년 동안 있었던 판매를 다 기억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내용이 방대해지다 보면은 이걸 내가 어디서 어떻게 누구한테 판매를 했었는지 굉장히 헷갈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헷갈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장 논란이나 대장 논란이나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때 작가가 몇십 년 전에 그게 어디서 어떻게 판매가 됐었다라는 거를 처음을 정확히 알아야지 그런 진위 여부를 가릴 수가 있을 텐데, 자, 그래서 어디서 어떻게 팔렸는지를 정리를 해놨는데 아주 예전 거 같은 경우에는 저도 약간 헷갈려서 정리를 못한 게 이 안에도 가끔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기억나는 한과 그리고 할 수 있는 한은 다 정리를 해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해에는 예를 들어 요 같은 경우에는 뭐 써있기를 지금 요거는 1억에 요거는 싱글아트에서 주문을 해서 미국으로 판매가 된 작품이다. 네, 이런 식으로 작품 판매된 것들을 정리를 해 놓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포트폴리오 폴더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에 쓰일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일단 작가 양력, 그리고 영어로 되어 있는 프로파일, 그리고 이게 한글 파일도 있고 워드 파일도 있는데 저는 한글이 조금 더 편해서 한글을 위주로 쓰는데 뭐 해외로 보내거나 우리나라에서도 워드만 쓰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동시에 두 가지로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작품 가격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우리나라 원화와 달러로 정리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기타 뭐 이렇게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에도 보내달라고 하면은 최근에 좀 안 만든 지 좀 되세요. 2022년도가 최근 거네요.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누가 보여달라고 하면은 바로 보내줄 수 있게 해놓은 게 있고요. 이 보증서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끔 그러니까 해외로 보내거나 그랬었을 때 보증서를 직접 만들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PSD 파일을 가지고 있게 되면은 요거를 내가 보낼 때마다 조금만 수정해 가지고 하면 되니까 이런 양식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가 노트 종합본 같은 경우에도 제가 뭐 거의 십몇 년째 쓰고 있는 작가 노트들을 모아놓은 것들 지금도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건 최근에 만든 폴더인데 작가 사진을 보내달라는 데가 많은데 때마다 이렇게 하기 힘들어서 폴더로 따로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요거 큰 작품 설치 모습 같은 경우에도 큰 작품은 건물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아까 제가 뭐 그냥 요런 식으로만 자료를 보내주면은 감을 잘 못 잡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예 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 사진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면은 조금 더 뭐랄까 좀 편하게 보실 수가 있어서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때마다 제가 자료를 정리하기 힘들어서 이렇게 폴더를 따로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아카이빙을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카이빙을 왜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뭔가 엄청난 대의를 위해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내가 학생 입장이거나 시작하는 예술가의 입장에서 그렇게까지 뭐 나라를 위해서 뭐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렵다고 봐요. 저는 아카이빙의 시작은 나를 위해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첫 번째는 시간 절약을 위해서입니다. 미래에, 그러니까 지금 당장 아카이빙할 양이 적다고 하면은 내가 기억을 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1년, 2년, 10년, 20년 이렇게 흘러가게 되면은 양이 많아지면은 내가 그 자료를 찾는 데 시간이 허비가 되고요. 그 자료를 누가 달라고 해도 기억도 잘 안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분류를 잘 해놓으면은 시간이 굉장히 절약이 됩니다. 그리고 시간 절약은 비즈니스 관계에도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자, 물론 이 갤러리와 미술, 그러니까 예술가 그리고 갤러리와 미술관 이런 관계에서 이런 비즈니스 관계라고 얘기를 하는 게 조금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관계일수록 비즈니스 관계라는 거를 철저하게 염두를 해두셔야 됩니다. 어설프게 친해지고 막 형 아우네 뭐 이렇게 했다가 틀어지는 관계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친하다고 해서 자료 이렇게 천천히 주고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누군가가 자료 요청을 했었을 때 바로바로 주게 되면은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편하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서로 관계도 좋아지고 하는데 달라고 하는데 일주일 안 주고 2주일 안 주고 뭐 몇 달 안 주고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불편해지겠죠. 자, 그래서 제가 엄청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자료 정리를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엄청 뭐 자료 정리 잘 하시는 분들이 봤었을 때는 제가 자료 정리하는 것도 되게 못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어떻게 저렇게까지 하지? 저렇게 바쁘고 할 일도 많고 할 텐데 왜 그러냐? 제가 바로 게으른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약간 조금 더 내가 하면은 나중에 덜 귀찮아진다라는 거를 오랜 실수와 시간을 지나가면서 이걸 안 해놓으면 내가 불편하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편하기 위해서 분류하고 정리를 해놓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됐었을 때 무슨 문제가 생기는 것도 방지하기 위해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활동을 하다 보면은 아카이빙은 점점점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가치란 어디에서 오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인디애나 존스가 있습니다. 뭐 나이대에 따라서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인디애나 존스에서 그 예수의 성배를 찾는 그런 편이 있어요. 뭐 그래서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수의 성배라는 거는 엄청난 보물이잖아요. 기독교인들에게는 어마어마한 가치를 지닌 보물인데, 마지막에 되게 화려한 잔을 들었다가 결국에는 예수가 그 당시에 썼을 잔은 굉장히 평범한 나무잔이었을 거야 라는 깨달음을 얻고 진짜 성배를 찾아냅니다. 자, 근데 평범한 나무잔은 가치가 있을까요? 그거 뭐 지금도 뭐 2-3천 원이면 살 수도 있고, 옆에 있는 뭐 금은 보화가 막 이렇게 되어 있는 그 잔도 있는데, 이 나무잔이라는 게 내가 이 스토리를 모르고 보면은 아무런 가치가 없지만, 이게 예수님이 사용을 했었던 잔이다 라고 하면 이게 엄청난 가치를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가치는 금은 보화가 아닌 역사의 스토리에서 나옵니다. 뭐 또 하나 이렇게 뭐 이런 사례는 엄청나게 많아요. 내가 어떤 그냥 가지고 있었던 뭔가 도자기라던가 뭔가가 있었는데 이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마어마한 역사적 가치를 지닌 유물이라고 하는 게 발견이 되고 막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림도 마찬가지로 어디 그냥 벼룩시장에서 $5 주고 산 건데 이게 알고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작가의 그림이어서 뭐 몇백억에 뭐 몇십억에 팔린다라든지. 근데 그 그림을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람도 이게 $5짜리인 줄 알고 이 사람도 $5짜리인 줄 알고 샀어요. 이 그림이 갑자기 변화가 있었느냐?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유명한 사람,
그리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역사를 가지고 있겠죠. 스토리를 가지고 있고 그 사람 거라는 거로 인해서 가치가 변화가 되는 겁니다. 조금 더 현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굉장히 유명한 가수 뭐 BTS가 저랑 똑같은 이 옷을 입었어요. 제가 입다가 버린 옷은 누가 줘도 안 갖겠지만 BTS가 입다 버린다기는 그런데 뭐 자선행사에 냈다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막 몇백만 원 주고도 살 수도 있다란 말이에요. 그 옷이 뭐가 달라졌나요? 그런 게 아니죠. 누가 이거를 입었었다라는 것 자체가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치라는 거는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이 아직 이제 선진국의 문턱에 들어선 나라 같은 경우에는 가치가 무슨 핸드폰에서 온다, 무슨 뭐 기술력에서 온다, 막 그런 것도 맞는 거죠. 하지만 진정한 가치는 인간의 스토리에서 오게 된다. 자, 그래서 중국이라는 엄청나게 크고 역사를 가진 나라를 거꾸로 가게 한 두 가지 사건이 있어요. 뭘까요? 바로 분서갱유와 문화 대혁명입니다. 그러니까 분서갱유 때 이제 진나라 시황제 때죠. 나라를 통일을 하고 여러 가지를 탄압을 하기 위해서 이때 있었던 엄청나게 많은 자료들을 다 불태우고 다 없앴다라고 해요. 그럼에도 그래도 꾸역꾸역 남아있는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다시 또 2000년의 역사를 쌓아왔는데 문화 대혁명 때 그거를 또 싸그리 지우게 됩니다. 다 불태우고 이런 지식인들을 다 때려 죽이고 그랬죠. 자, 그래도 남아있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역사 연구를 하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자료들을 계속 가지고 있었다? 라고 하면은 얘기는 굉장히 달라졌겠죠. 자, 근데 더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이렇게까지 여러 가지 자료들을 다 불태우는 그런 사건이 있었던 그 중국의 자료를 보고 우리는 우리의 역사를 배운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분서갱유와 문화 대혁명을 겪은 중국의 자료를 참고해가지고 유추해가지고 우리의 역사를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뭐 고려 이전, 특히 삼국시대 이런 경우에는 진짜 자료가 거의 없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선의 역사를 그래도 우리가 굉장히 낱낱이 알 수 있는 거는 뭐죠? 조선에서는 그래도 대단한 일을 했죠. 조선왕조실록이라는 게 있어서 그 왕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일거수일투족을 그냥 전부 다 기록을 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겁니다. 이것마저 없었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는 참 뭔가 좀 힘들었겠죠. 근데 조선왕조실록 초반에는 이거를 그냥 처음에 그냥 막 헛소리하고 쓸데없는 소리까지도 다 적었다 그래요. 근데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 근데 그냥 그 전 사람이 했으니까 그 다음 사람도 하고는 했는데 이렇게까지 그게 그렇게 사소한 일까지 기록하는 게 맞나 싶었지만 지금 지나서 보니까 그런 기록조차도 굉장히 괜찮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그럼 굵직굵직한 걸 어떻게 따질 것이냐. 그래서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기록을 했었더니 그런 것들도 재미있는 그리고 그 왕의 성향을 파악하거나 그 나라의 상태를 파악을 하는데도 굉장히 유용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작가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 작가의 그런 공식적인 기록뿐만이 아니라 뒤에 있었던 약간 사담이나 이런 것들도 원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뭐 작가한테 그렇게까지 요청하는 거는 조금 뭐 무리이기는 하겠지만 근데 이런 과정들이 너무너무 머리가 아프고 쥐가 날 것 같다. 그리고 실제로 나이가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아니라 남이 해주다 보니까 자기는 진짜 이런 기록 같은 거를 전혀 못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저도 나중에 누가 이런 작업들을 대신 해준다 그러면은 나이가 들어서 제가 못 하는 경우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물론 하다 보면은 저처럼 자료가 쌓이고 분류를 하고 아카이빙을 잘하게 된다라고 봐요. 왜냐면 나에게 필요하게 되니까. 근데 내가 뭐 중고등학생이다, 대학생이다. 그런데 그런 거 하나 하는 게 어렵다라고 하면은 저는 SNS부터 활용하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제 인스타그램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저의 주요 기록들을 인스타그램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물론 제가 아카이빙을 해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제가 인스타를 참고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일단은 아카이빙 하려면 제가 여기 와서 컴퓨터로 기록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인스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핸드폰으로 바로바로 기록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인스타그램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은 제가 타임라인을 기억하기가 좋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의 순서에 있어서 뭐가 먼저고 뭐가 다음인지에 대해서 제가 아카이빙을 해놓으면 거기에 제가 일일이 순서가 써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파일명에 뭐가 있기는 하겠지만 그것도 당일날에 제가 다 기록을 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어떤 전시가 먼저였고 어떤 전시가 다음이었는지 지나고 나면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타임라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가 되게 편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카이빙도 되게 중요하지만 내가 아카이빙을 전문적으로 하기가 처음부터 쉽지 않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쉬운 것부터 하자.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도 그렇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기술들이 있고 엄청나게 많은 게 있어서 뭐 내가 지금 원시 시대로 가게 되면은 내가 엄청나게 뭐 이렇게 잘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인류가 하나하나 차근차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막 이런 100층짜리 건물을 지을 수 있었던 게 아니라 1층짜리 건물부터 짓고 그 기술이 단단해지면 2층을 짓고 3층을 짓고 도시도 만들고 막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한단 말이죠. 근데 내가 원시 시대로 돌아가서 갑자기 100층짜리 건물을 지으라고 하면은 아무도 못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SNS를 반드시 처음부터 해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기 편한 것부터 하자. 그래서 내가 하기 쉬운 것부터 꾸준히 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것만 하더라도 거의 뭐 상위 10%로 가는 굉장히 아카이빙을 잘할 수 있는 예술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정도 내용이면은 뭐 아카이빙의 중요성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저의 생각은 다 발표가 된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보실 분들은 11월 12일 날 이거를 오시면은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신청을 하실 수 있으니까 내일부터 신청하셔서 실제로 와서 뭐 아카이빙 뿐만이 아니라 다른 뭐 질문이나 그런 것도 있으면은 질문을 주시면은 제가 잘 이야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 자체도 아카이빙을 하는 데 있어서 다른 예술가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